저녁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남쌤들, 제주쌤들 함께 계시니까 되게 좋네요. 저희가 이 교류 행사는 박병선생님께서 제주쌤들께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시작돼서 지금 한 4년차, 5년차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이렇게 교사들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교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안산중 애들이 제주도에 갔었고, 제주의 한림여중 애들이 여기 왔었고요. 이렇게 하다가 그 이듬해부터 조금 저희 이 교류의 자리가 좀 부침을 좀 겪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교사들만 오가는, 그러니까 4월에는 전남교원들이 그냥 제주 가고, 제주에서 그 청에 있는 분들만 나오고, 가을에는 제주 분들만 오면 저같이 강사나 그냥 청에 있는 분들만 나오는 시기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 박병선이나 강사들끼리 조금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갑자기 대면한데 친해지십시오 이런 의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수를 같이 듣고 저녁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올해 제주 분들 오실 때 동시에 전남청에서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전남 교원들과 그리고 전문직 분들을 함께 모셔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교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녁에 모든 별로 좀 대화할 시간을 드려볼까, 뭘 해볼까, 콘텐츠를 운영해볼까 라고 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달려 나왔을 텐데, 오후에 또 4시간짜리 장시간 추위에 떠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도 한 3, 4시간짜리 이런 모든 토의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에 그냥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정된 시간은 2시간인데 2시간 같은 1시간으로 여러분을 모실 예정이고요. 총 먼저 3명의 주강사, 오늘 1호차 박병훈쌤, 2호차 양홍선, 3호차 박내훈쌤이 각자의 이야기 꼭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로 여순 11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서울에서 돌고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필두로 하는 지역의 분들이 이제 실무위원회가 되셔서 활동하시는데, 그 실무위원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박병수 선생님께서 현재 또 이 제주든 여순이든 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 우려사항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진상규명 진상 보고서를 작성할 지원단들의 면면도 좀 우려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변화도 있고 최근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여순의 진실규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직원분들께 우리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읍소하고 싶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병석 선생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선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 강의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아보기는 아주 오랜만입니다. 살다 보면 또 이럴 때도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순 사건 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현직 선생님들이 그걸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하면 무슨 불이익이 바로 올 것처럼 좀 염려하는 분위기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 역사교사 모임이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근현대사에 대한 탐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전남교육청에서도 전남의교육 이런 제목으로 같은 유형의 같은 흐름의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러면서 지평에 널리 확장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외부 강사 2명, 3명을 동원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 비중 있는
그리고 내용이 꽉 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외부 강사 한 사람도 없이 이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현장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 역량을 갖추고 또 실천 사례를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전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연구 역량들을 잘 살려나가면 전남이 적어도 평화 인권 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참관 오는 선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여수에서 제주하고 이렇게 교류행사를 쭉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순 사건 관련지 답사 그러면 여수만 답사했어요. 그리고 여수가 전부인 양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순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또 의미 있는 공간은 순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의 중요한 관련지, 순천이 여순 항쟁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입하고 알린 결과 지금은 여순 항쟁 관련지 답사 그러면 여순은 물론 순천도 함께 답사하는 것 이게 거의 정착이 됐어요.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특정 지역만 답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또 여기에 오신 제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또 인식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순 11구 당장 어떻게 불려야 될까 이것부터 좀 논란이 되죠. 그런데 저는 우선 당분간 여순 11구 이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벽하게 껴안지 못하면 여순 11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불의의 저항에서 일어난 거예요. 좀 항쟁의 측면이 강하죠. 분명히 항쟁의 측면이 강합니다. 예전에는 반란이라고 했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탐구하면서 항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항쟁만 있었느냐? 오히려 항쟁 그 다음에 항쟁의 결과가 처참하게 억압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유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쟁은 개뿌리의 항쟁 전부 일방적으로 학살당했는데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해요. 여순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군과 경찰에 의해서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온 지역이 피해를 입은 그것부터 맨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순 11구는 학살이에요. 항쟁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근데 제주 사람들은 그래도 한라산 올라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저항을 했죠. 그러고 보면 여순 11구에서도 저항을 했어요. 근데 저항한 그 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순 사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55년 4월 1일까지 기간이에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순천은 10월 23일 날 진압이 됐고 여수는 10월 27일 날 진압이 됐어요. 10월 27일 진압 이후의 과정은 우리는 지금 관심을 차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떤 과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남도의 깊은 산골짜기 가서 그 험난한 추위와 끊임없이 닥치는 공습을 피해서 생명을 이어갔던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역사는 현재 싹둑 잘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껴안을 때 비로소 여순 11구는 제 모습을 차지하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순 11구 그러면 몇 가지 오해를 많이 해요. 여수와 순천에서만 집중적으로 피해가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이 그렇죠? 그런데 특별법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은 기본이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까지 포괄합니다. 여순 11구 파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여수하고 순천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신고 접수를 받아봤는데 신고한 인원이 1879명이에요. 그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피해자 신고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래도 여수겠죠? 그 다음에 순천입니다. 여수에서 2819명이, 순천에서는 2086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지리산을 끼고 있는 구례. 구례에서 966명,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이 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일 것 같아요? 고흥입니다. 고흥에서 920명. 그 다음에 완도. 완도에서 229명. 신안 5명, 진도 13명, 영광 101명, 한평 25명, 무안 11명, 영암 90명, 해남 31명, 강진 54명, 장흥 136명, 화순 204명, 보성 770명, 곡성 216명, 담양 94명, 광양도 많죠? 광양 937명, 나주 46명, 목포 67명, 도외, 전라남도 외에서 1063명이 피해를 입었노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왜 숫자를 알려드리냐 하면 요새 11구 이거 평화인권교육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막상 돌아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나준제 때문에 해남인데 여순 11구와는 관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전남이라고 하면 곳곳에 다 여순 11구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탐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4연대 일부 병력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해요. 어쩔 때 일부입니까? 100이라는 전체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면 일부가 되나요? 100명 가운데 한 10명? 20명 정도 참여해도 아니 일부가 되나요?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8년 10월 19일 14연대가 봉기했을 그 당시에 전체 병력이 대략 3,500에서 4,000명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봉기에 가담한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일부입니까? 일부가 될 수 없죠. 거의 14연대 병력의 상당수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지 암묵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에 저항하는 정부 쪽 시각에서 반란군들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일부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순 11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업 중에 자 이렇게 말해요. 말 한 자리 해놓고 혹시 내 말의 일부를 어느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했을 때 혹시 시비 걸지는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신 적은 있나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말하다 보니까 그냥 흥분이 돼서 조금 도를 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 그렇게 보니까 좀 부모 가운데 우익적 성향이 있는 그런 부모의 그 자녀가 앉아서 제 강의에 귀를 쫑긋 듣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니 별일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분을 잡고 선생님의 강의를 통째로 무시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현재 체제가 87년 헌법 체제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48년 여순 체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아무리 헌법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지라도 이게 체제와 관련된 거나 이념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묶일 수 있다. 바로 그게 48년 이후에 제정이 된 국가보안법. 그게 우리나라의 사상계를 이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적인 일상적인 교육활동에서 전혀 다칠 일이 없으니까 피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적인 보통 교육활동에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사상이 되면 제주도를 반드시 방문합니다. 근데 사실 올해만 못 갔어요. 올해는 유족 중심으로 방문한다고 해서 일반 실무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좀 뺐더라고요. 끝나고 데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여선 유족이 그런 한탄을 해요. 아휴,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우리는 언제나 될까? 제주도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운 거예요. 정부의 각 기관장들이 다 이렇게 제주에 와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될까? 근데 지금 빠르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게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청산 과정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여순 11구 진실규명을 다루고 있는 이 기구 안에도 내란 세력이거나 내란 세력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건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거의 12월 말까지는 그냥 그분들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내년 1월 정도는 전면적으로 기구를 재구성해서 속도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바꿔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하라 그랬대요. 이것은 유족들이 못하겠대. 왜요?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사과는 빠르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서 그 보고서 결론이 국가가 사과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자기는 기꺼이 하겠다. 대신 속마음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제가 이거 자료에 넣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측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춘영식 참석장군이 빨리빨리 좀 페이스북 열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발언 떴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야말로 거의 여성 유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언 끝나자마자 바로 또 우익적으로 공세가 됐습니다. 왜 반란을 옹호하냐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처음에 이 윤석열 정부 때 우익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넣지 않냐고 철저하게 뉴라이트라고 하는 우익 세력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 잘도 찾아내네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콕콕 찾아서 기구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만요. 철저하게 이제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 구성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좌절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조금 그나마 덜 극우적인 인사를 발탁을 해서 구성을 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임기가 곧 끝나가요. 때는 이때도 하고 그동안에 여선 11구 연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판을 많이 짰습니다. 그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김특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단행본 책을 찾다 보면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을 하면서 그 사람 용기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의 연구자이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래서 말은 여순 사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거의 여순 항쟁적 측면에서 그 책을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양홍석 선생님도 그렇고 여순 11구를 탐구하는 분들은 그 책이 거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국사편찬위원회 이번에 정년 퇴임이에요. 때는 이때다. 체포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단장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연구자로서 그동안에 여수와 순천에서 학술 행사하면 꾸준하게 연구 논문 발표해왔던 노영기 박사랄지 임송자 박사랄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짜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좀 제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과 인력 충원이 없는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은 이것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그걸 보장해달라라고 촉구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여son 11구 관련 유족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꼭지 43쪽에 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상규명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세 차례의 신고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신고를 무엇을 해라 그랬냐면 자기 가족의 희생 상황을 규명해달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선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규명되면 좋겠다. 그 진상 규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가족 누구가 현재 그 희생자 가족의 가족이다. 유가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진상규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 신고를 혼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자 그 희생 상황을 밝혀달라는 거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가 시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는 사실주성원이라는 인력을 새롭게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경찰에서 수사반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라남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위원회로 올려요. 그럼 이제 거기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라남 도지사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예요. 근데 그 실무위원회는 누구도 참여하냐면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참가해요. 왜 그럴까요? 진실 규명하면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그분들은 명예를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줍니까? 교육을 통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반드시 그거 실무위원회 거기에 참여해요. 근데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바쁘시니까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국장이 오셨어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좀 결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민정장학사님이 오셔서 참관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태영 장학관님이 오셔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여son 11구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자랑을 하시라고 제가 좀 부축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실시하려고 하는 여son 11구 평화인권교육의 계획을 좀 여기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때는 이듯 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주문을 했죠. 일반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또 선생님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더니 또 교육청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연수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배운 것은 제주도에서는 전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수십 차례 걸쳐서 이렇게 열어오고 있어요. 근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아직 지금 미흡해요. 근데 오늘 이번 기회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 가운데 여son 평화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여수와 순천 이쪽으로 모셔서 꼭 교육받고 돌아가셔서
정말 다시는 여순을 애고가는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일도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큰 일인 것이 뭐냐면 여순 실무위원회 도지사 직할로인은 여기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심사 속도를 높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지금 조사 완료된 것이 93% 정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예요. 그 기구의 지금 처리 비용은 고작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 좀 올려라 하고 우리는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진행되는 여수 11구 평화인권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지인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여기에 오셨던 그 열정 변치 말고 오늘도록 좀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조그만 비빅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너무 아니요, 딱 좋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연계 역사 교육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십몇 년 전부터 하셨고요. 십몇 년 전에 신규교사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수업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남이 이제 의로운 교육을 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의 의교육이 어떤 개념이냐는 어느 선생님마다 다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의로운 행동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수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에 맞선 전라도인. 그래서 아까 제가 2호차 분들 말씀드렸지만 나비반도 체험길 정근대편 할 때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순신 장군에 집중되지 않게 여수청에서는 충무공 이순신길이라고 자꾸 네이밍을 붙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붙이거든요. 임진왜란의 영웅들을 찾아서 해가지고 해상의병이나 의승수군이나 지역민들을 좀 찾아가자는 컨셉을 했고요.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에서 일제시기 여수이들의 삶과 변화, 그래서 평화인권길, 이게 지금 시즌2로 올해 개발 중에 있어서 일단 개발한 것만큼은 카톡방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와 빨갱이 낙인 해서 14연대 군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정부에 맞선 지역민들의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수에서는 제가 이 3자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국사 커리큘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여순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슬슬 이 수업 사례를 누적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저가 지금 한계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등 사례, 중학교 사례, 고등학교 사례를 좀 풍성하게 같이 할 동료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수 지원청 관내 초등생들, 중학교 사례들 붙잡고 같이 하자면 다 도망가십니다. 아직까지도 도망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한두 명씩은 지금 실천하자고 해서 지금 막 수업을 만들고 하는 그 지역사 개발팀 팀장으로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이끌고 있긴 한데 다 도망가셔요. 요지는 이겁니다. 사실 그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특별법의 정의에서도 나왔듯이 여순 사건은 시기적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면 다른 데서 발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 다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면 여수에서 맞는데 구례는 또 아닙니다. 구례를 보고 이렇다고 정의하면 순천은 아니고 고흥은 또 아닙니다. 발레가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들 입을 다물어 버리죠. 원래 논쟁을 싫어하잖아요, 선생님들 대체로. 다들 온건하시니까. 두 번째, 인연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인식. 남로당, 아까 저 2호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분들한테 좀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봉기 과정에서 깃발을 선명하게 든 건 제주도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남로당이 계획적으로 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반대입니다.
그냥 제주 도민이 봉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다 저희가 교육적으로 해체해야 될 담론들인데, 그런데 유독 여수는 남로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가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남로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대중의식은 강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도망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념 그게 뭔데요? 제가 막 이러거든요.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한쪽 편에 서면 그러면 봉기군의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희생된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부 궁격이나 우익 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아빠의 죽음은 개죽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는 것이죠. 제가 이 마지막 매주말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번째를 초월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죽음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호남권 직무연수 제주생들이 되게 좀 서운해하시긴 했는데, 즉 피해자성을 탈피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건 제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외지인인데 여순을 공부한 사람이라 여순을 좀 더 드라이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무슨 공부를 했는데 묻는다면 제가 그 전남교육청에서 파견 기회를 받아서 전남대에서 2년간 여순 사건 주제로 좀 깊게 전임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고요. 여순 사건으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규정 짓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좀 다가서자라고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죽음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룰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남 역사교 선생님 한 선생님의 사례인데 서구권 선생님이신데 동학에 한참 심취해서 서구권의 주요한 전적들이 있거든요. 동학에 한참 심취해서 동학 강의를 했는데 그 안에 관군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200년이 지나도 불편해하거든요. 100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 역사 행위의 주체자에게 감정이입해서는 교육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저희 고민의 결론입니다. 한 3, 4년째 지금 실천해본. 특별법은 잘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겠고요. 여순 사건의 정명의 변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첫 번째로 공보처에서 말이 나왔을 때는 국군 반란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진압되기도 전인 27일이 되기도 전에 26일날, 27일날부터 헤드라인이 바뀌면서 지역민의 반란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70년을 갔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결국은 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오명을 벗겨주세요라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제 정명운동이 90년대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박변쌤 원고에도 있지만 순천에서는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여수에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문화원이나 여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고요. 김영삼 정권 때 그래서 국사 교과서 편수 용어를 정립할 때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하자라고 했었고요. 이 논쟁이 한창일 때 이제 역시나 여러 언론사에서도 시끄럽게 떠들었었고요. 뭐 반란인데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냐라고 떠들었었고,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 안에서도 좀 쟁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면 어떻게 할까? 뭐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이라고 하니까 막 국방부 안에서도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김두중 박사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학계에 합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지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줘서 국사교과서 편수용어로 했는데 자꾸 관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조금이라도 해석해주면 거기에 기대서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용어를 쓰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국사교과서 쓸 때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편수용어 지침이었는데 그게 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기 딱 좋은 용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용어가 계속 일반화됐고 지금 특별법 용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에서는 대부분 여순 사건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요즘은 여순 11구로 쓰시는 그 논문을 쓰시는 순천대에서 논문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고요. 아까 구례 말씀하셨지만 특히 구례분들은 여순도 떼고 말씀하셔요. 구례분들은 여순이라고 하면 구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구례분들은 11구라고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 동의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논쟁이면 행위만 얘기하면 어떻겠냐? 어쨌든 저항한 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행위의 성격은 규정하지 말고 여순 봉기 정도라고만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또 주철이 박사, 그러니까 아까 김득준 박사가 1호 박사고요. 여순 사건으로 박사를 한 2호 박사가 주철이 박사입니다. 주철이 박사가 이제 항쟁론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명의 합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뼈를 발굴해준 다음에, 왜냐하면 학자들은 지식 도매상이죠. 그 지식을 만들어내서 보급을 해주고, 저희는 소매상이잖아요. 도매상한테 떼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도매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발주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약간 도매상 체험을 2년간 했던 건데 결론은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호처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모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나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건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어쨌든 이 봉기를, 이거는 대외적인 명분인데 실질적으로 다수를 불러냈던 것은 어쨌든 군경 갈등이라는 것이고, 이건 아까 오후 때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민대회도 3개 호차 다 말씀드렸을 것이고, 시민학교에서 성격이 강한 곳이 인구부전투지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초토화 이루어졌고 여수회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역사 교육이든 어쨌든 저희 교육 쪽에서 제일 초점을 둬야 될 건 사실은 원인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걸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왜 어떤 토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를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좌익, 우익, 그냥 희생자, 군, 경, 정치인들, 정치 세력을 그냥 저희가 다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 행위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 토대는 왜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토대를 다시 안 만들려면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를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념에서 한 발 물러서서 가치 중심으로 수업하는 게 어떻겠냐? 여순이라고 하는 소재를 거기서 논쟁되는 것은 빠지시고 가치만 추출해서 수업하시는 걸 첫 단계로 해보자라고 계속 지금 설득하면서 동료 집단을 구성하는 중입니다. 아직 수업을 제대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즉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게 김득준 박사 논문의 제목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뭐 19세기에 뭐 탄생하면서부터 생겼을 것 같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이미지는 여순 사건 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제 논문 요약입니다. 그래도 요약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논문도 원래 석사 논문은 90점이 넘는데 이걸 공유하면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50장 가까이 축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논문을 써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졸업 못하고 수료만 하고 돌아오면 동료들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제가 파견으로 그 기회를 얻었는데 어쨌든 성과물을 못 내면. 근데 사실관계는 답이 없다는 걸 1년 내내 느꼈어요. 첫 학기, 두 학기 때. 왜냐면 그러려면 더 사료를 발굴해야 되니까. 그러면 담론을 연구하자. 도대체 그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여순에 대한 왜곡된 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이 스토리텔링 도에서 어디서부터 온 거지를 추적해야지 해서 제 논문의 요지는 51년도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역사서를 발간합니다. 한국전쟁 1년지라는. 그 51년도에 발간된 것부터 2010년에 국방 100년사,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하면서 그때 국방 100년사에서 이렇게 정비된 국방부 역사서까지 그걸 전수조사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국방부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짧게 요약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누가 했는지도 특정을 못 내요. 이승만 정부 때의 기록을 보면 자기들도 누가 했는지라고 잘 못해요. 주도자도 말 못하고 그냥 불순분자, 그 다음 김지회 정도 얘기가 나오다가, 아까 가셨을 때 표지판에 보았던 지창수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이 67년도에 만들어진 한국전쟁사 일본이라는 책에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의 서사구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대대적으로 한국전쟁사를 편찬하겠다고 군인들을 모아서 구수를 채록하는데, 그 군사정부 시절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휘관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걸 하거나 아니면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이 책도 다 읽어봤는데 다 그냥 영웅담 같은 이야기예요. 각주도 없습니다. 출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쭉 이제 여기서 어떤 원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재생산되고 또 그것을 그 민간에서 인용하면서 살을 붙이면서 그게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크게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 이후에는 대안기업이 표출되고 학계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군 안에서도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90년대 이후의 국방부 자료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성과 배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복붙 그대로 하는 책도 있고요. 눈치 보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상 여기에 분명 사삼하고 여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딱 지워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언급,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을 안 합니다.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맺은말에 했던 말이 그 배제로만 일관한다 해서 그 여순이나 제주에 대해서 반공적 시각이 사라질 게 아니다. 왜? 이건 반공적 시각이 지하에만 있는 뿐이지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 그게 지난 개헌 때 방첩사 문건에 보면 사삼폭동, 여순반란, 즉 군 지하에 흐르고 있는 반공적인 관성적인 그 국가폭력에 대한 서술을 직면하고 학계하고 소통하고 해서 군부터가 자신들이 왜냐하면 걔네들 자기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거 인용 안 해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것만 계속 재인용합니다. 즉 자기들이 인용하는 과거의 저작물이 반공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국방부 먼저 직면할 때 여순에 대한 새서술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뼈 한번 때리고 그냥 마무리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접하는 인터넷 공간의 여순 사건에 대한 또는 제주에 대한 모든 소스는 바로 이 군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 지식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블로그에 근거를 빼곡하게 돼요. 그 국방부 무슨 자료, 방첩사 무슨 자료 쫙 인용이 달리면 그 지식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서 반론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론하려고 제가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결국은 그거 자체가 다 자기 복사라고 겁니다. 근데 그 참고문헌의 양이 권위를 만들어주고 그 권위로 블로그나 유튜브나 극우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극우적인 인사들이 법변사께서는 보수라고 지칭하지만 저는 보수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극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참고 자료들의 사료적 신빙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게 제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하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여순과 제주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 즉 기존 정부의 해석과 다른 해석들이 이제 나면 날수록 계속 문산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박진경을 추도하겠다고 대놓고 이거 박진경 추도하겠다고 행사하면 제주분들 이제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여순 사건을 치면 썸네일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K-히스토리에서 마치 꼭 무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아주 저건저건 예쁘게 개소리를 해요. 네. 제가 다 보거든요. 저는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리고 다 모니터링, 저는 참전을 다 해요. 일일이 댓글 다 달고요. 공부를 많이, 그냥 갖고 제가 댓글 달았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김수준 박사님 논문 몇 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저도 막 이러면서 그냥 댓글 달거든요. 저 싸우자고 댓글 안 달아요. 공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공부하는데 하면서. 근데 여기도 아까 보듯이, 국방부에서 유포하고 있는 육개항을 그래도 얘는 좀 양심이 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신빙성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역팀이 팩트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보는 게 내가 팩트로 말하고 내가 근거를 많이 대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근거들이 전부 다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되고 있고 나무위키도 실제로 그러고요. 나무위키에서 저거는 제가 2년 전에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근거 달아가지고 수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인민재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민재판이 있었다는 식으로 픽토그램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2호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감화를 받아서 여순 사건 관련해서 내가 수업을 해봐야지 했을 때 아직은 AI 활용이나 인터넷 활용으로 여순 수업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잘 정제된 자료를 본인이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AI에 잘 정제된 자료만 넣어줘서 이 안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게 해줘라고 당분간은 하셔야 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그걸 조금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순 사건을 좀 역사화해서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기군을 너무 의롭게 높이면, 그러니까 지금 지난 비상계엄을 거치면서부터 국가의 명령을 올바르지 않은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들에 대한 칭송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14년대 군인들의 행동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복합적으로 해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화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내가 봉기군을 높게 추켜 세운 순간 군경 쪽에서 그런 그들 손에 죽은 우리는 나와버리고요. 쳇바퀴예요, 계속. 그래서 피해자성만 너무 강조해도 그 시대상이 더 안 드러나고요. 이건 탁과에서 되게 안 좋아하시겠지만 역사과는 계속 시대상 맥락 이런 걸 중요하니까 자꾸 잘라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역사화해서 각 행위자들을 분석하자. 이들은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호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평화와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방전국의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그게 무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게 분단을 획책하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작은, 그냥 작다고는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유가족 때문에 죽음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과연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해서 평화, 인권, 정의의 가치를 수업에 녹여내려는 겁니다. 제가 이 뒤로 나오는 활동지는 이제 수업 사례를 해놓고서 이제 충동만 말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활동지를 가지고서 애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활동지는 전부 다 공유를 할 테니까요. 그냥 이건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총론만 말씀드리고, 원래 이거는 없었던데, 비상계엄으로 애들을 끌고 오는 인트로는 원래 없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인트로를 썼었는데 작년에 이거 딱 되자마자 올해 내내 이걸로 인트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때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계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최초의 계엄이 여순이야라고 이제 끌고 오는데, 최초의 계엄을 여순이야라고 얘기하기 전에 가치 토크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란 무엇인지 모든 별로 얘기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인권이 침해되는 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행복조건 소거하긴 했었는데, 이거 저번에 의교육할 때 조금 피드백 받아서 저도 수정하긴 했었는데, 아이들하고 가위가위보를 행복조건을 5개를 씁니다. 5개를 쓰고 각자 옆에 친구들하고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제 이긴 친구가 진 친구의 행복조건을 소거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타의에 의해서 내 행복조건이 이제 상실된 것이 그게 간접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저번 연습 때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빅폭력 대화 이쪽에 좀 전문가이신 분이,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것도 좀 거슬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친구의 행복 조건을 소거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형식상으로 내가 인권 침해에 가해의 경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선생님 그 말이 너무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저 내용하고 공부했지 그쪽까지는 고민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랜덤 카드로 그냥 줘가지고 이렇게 뺀다거나 자기가 그냥 진 애가 그냥 하나를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꼭지를 오기 전에 평화와 인권의 개념들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쭉 보시면 그냥 총론만 말하겠습니다. 역시나 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넘어간 다음에, 제가 원래 하던 인트로는 이겁니다. 미랑선을 타고 자기 나라를 떠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럼 애들이 주로 난민이란 단어에 꽂혀서 아프리카 난민이나 서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난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난민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떠난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끌어옵니다. 즉 난민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인트로를 시작하고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난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라고 하면 맞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한테 언제 난민이니까 일제강점기요? 아니면 한국전쟁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45년 전도 아니고 50년 이후도 아닌 48년의 이야기야. 그러면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난민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로 넘어가는 식으로 서사 구조를 끌어온 다음에 결국은 우리끼리의 내부에 이런 이념의 논쟁이 있으면서 난민이 나왔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끼리 난민이 나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상사건 당시 일본의 난민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문을 해서 인트로를 끌어오고요. 또 나간 신전마을에 내일은 못 가게 됐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추석이 왜 없을까? 추석이 없는 마을 이런 걸로 이제 인트로를 끌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령을 얘기하고 반드시 그 사상을 같이 얘기합니다. 사상 같이 얘기하고 당시 해방 직후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거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개념 정리를 해주고요. 3, 4초씩 걸려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그리고 당시 뭐 친일 경력자 비율이나 이런 거, 물가가 올랐던 상황들, 그러고 나서 빨갱이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바뀐 삶 하고 결국은 이 차별과 혐오 편견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할까? 라고 하면서 악의 평범성 개념,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편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공감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혐오 표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빨갱이 그거 70년 전에 하던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너네도 빨갱이 혐오 표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불편 실험을 가져왔고요. 계획한 시간보다 적게 해야 되니까 이제 말이 주소가 없네요. 그런 것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4일대 군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5.18 때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하면서 그럼 군이나 경찰, 국가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 키워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대나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뭐 이런 식의 구조인데요. 정말 달리기만 했네요. 요지는 어쨌든 최대한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여수야와의 노래가 저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야와 3절을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외놈이 물러갈 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 노래를 음미하게 하면서 결국은 좌익에 의한 우익의 희생이든 우익에 대한 그 천혹한 보복이든 결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건강한 토론이나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결론을 내면서 아이들이 절대 정치에 혐오하지 말고 정치인들을 희화화하지 말고 너네가 그렇게 희화화하면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순간 여순과 제주 때 있었던 일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사회적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정치라고 하는 수단이 실종됐을 때 너네가 언제든지 이 폭력에 전면에 설 수 있다, 마주할 수 있다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 가치교육은 이게 최종 말씀이고요. 뒤에 박내은 쌤 사례도 있어서 급하게 마쳤습니다. 세상 진땀나네요. 예, 제가 요즘 11구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포도 아니고요. 고흥에 있는 포두 중학교입니다. 우리 장학생님 저번에 공문 보내실 때 포도 중학교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의 가장 발작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포도 아니고 사과 아니고 우리 포도 중학교다. 예, 고흥에 있는 포두면에 있는 포도 중학교에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내훈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요즘 11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사례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순천에서 저희가 초중학교 그리고 여러 민관이 함께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제가 그 교육과정을 만들 때 같이 참여했고 처음에 이제 좀 실행 단계에서 하다가 제가 작년에 그로부터 지금 학교를 옮기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얼개를 같이 설계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 사례도 아닌데 마치 저희 학교 것처럼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이 여수 11구 교육포럼이라는 이거 자료를 하나 놔뒀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11월 18일 날 항상 매년 여수 교육과정을 마치면 함께 했던 학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저희들끼리 교육 포럼을 합니다. 결산하고 우리끼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하는데 마침 제가 올해도 또 가서 자료집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제주 선생님들도 오시고 전남의 선생님들도 오시는데 요거 좀 이렇게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더니 잔뜩 주셨더라고요. 사실 가져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연수 때 보통 이런 거 주면 제일 싫거든요. 예. 저도 이런 거 이제 막 주면 모르고 가져왔다가 집에 가면 이게 참 폐기처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저기 뒤에 놔두면서 누가 가져가실까? 이따 제가 얘기할 때 좀 한 번씩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네요. 혹시 연수 자료집인 줄 알고 착각하셨던 분들 계시면 반납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올해 저희가 여순교육과정을 순천 지역에서 초중학교 한 10여 개 학교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했던 사례들을 간단하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례들은 사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 이거 하면은 3시간 같은 2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이 요즘 11고 교육과정을 항상 하면 매년 그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영상이 최고입니다. 얘들이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 영상이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11고 교육과정 이거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렇게 4단계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그래서 학교마다 수업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별량중학교 같은 경우에 한 3주 정도 수업을 하고요. 일부 초등학교는 한 달도 합니다. 저분들은 정식 선생님들이 아니라 마을 활동가십니다. 마을 위로 가시는 분들이 어떤 호감이 그 사람한테는 되게 큰 상처,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수실은 나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울 삼아 앞으로는 그 비슷한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을 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가폭력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하고 그리고 맞추려면 우리 너무 좋은가고 아쉬운 것입니다. 늘 사실을 가서 못해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사람의 시민들이 많이 귀신이 당했다 하더라고 이런 걸 알고 계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때 이런 사업을 깊이 좀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거예요. 저분도 교사가 아니라 마을 선생님이시고요. 아까 유족과의 대화를 진행하셨던 분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저희 내일 가실 곳입니다. 여수 평화공원 오전에 가게 됩니다.
마르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억울함과 공부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국가로부터 소중한 걸 잃은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들었을 것 같고 그걸 위해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필요해서 공점에서 생각들을 적어보면서 알겠는 게 있겠구나 하면서 심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돌아간다. 잊혀지지 않았다. 그 수업에서 했던 결과물들을 제가 이제 청소년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여순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순천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마을 교육과정 운영 교정수입 있는 배우를 위해 지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어떤 이에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아프고 이렇게라도 편지를 써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유종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적어봐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저희들 순정을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한 뿌리가 될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박수 치셔도 돼요. 저희가 2022년도에 2021년도 여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고 그러면서 22년도에 순천에서 좀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특별법도 통과가 됐는데 이제 우리도 교육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고민들을 나눠보자 라고 해서 순천에는 정말 좋은 게 제가 순천은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거기서 그럼 우리 한번 여순교육과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순교육과정 만들기 위한 모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TF로 참석을 했고 그때 모였는데 한 5, 6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우리 박병섭 선생님도 오시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동네 사람 다 옵니다. 그냥 저희 같은 교사들 뿐만 아니라 퇴직하시고도 우리 박병섭 선생님도 오시고 유족분도 오시고 디자인 하시는 디자이너분도 오시고 심지어 책방 사장님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해?
사실 여순 11구를 하면 저는 이제 중등이다 보니까 주로 역사과에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니까 방금 봤던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역사과라서 여순 11구를 제 머릿속에서 백날하라고 하면 저는 앞에 있는 개관 수업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모이고 뭐 평화활동 하시는 분들 모이고 아까 회복적 교육 하시는 분들, 생활교육 하시는 분들 모이니까 전 제일 대박이었던 게 여순 11구로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걸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활동 아까 나왔잖아요. 그 활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에는 사실 세계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의 별량면이라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 2개와 저희 중학교, 별량중학교가 있었는데 세계학교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점차 확대되면서 한 10여 개 학교가 더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겁니다. 여전히 순천 안에서도 저희 몇 개 안 되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민주생활과가 그렇게 노력하고 11구가 되면 여순 11구 교육지원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학교를 폰으로 옮겼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안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하고 아까 교육 포럼 할 때 애들이 직접 와서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바로 뭐였냐면 유족과의 대화였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면 유족을 섭외하는 거. 내가 유족을 몰라. 그런데 그런 거는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요청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입으로 듣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박병섭 선생님이 그 명예교사 그게 되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실은 그분들 저희가 명예교사로 오시면 학교에서 임명장을 드려요. 원래 저희 처음 목표는 학교장 이름의 임명장은 조금 약하지 않냐? 최소한 교육청 아니면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대차게 까였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요구 안 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직인 찍는 게 편하지.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른들 오셔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첫 해에 2023년에 이 수업을 처음 하면서 유족과의 대화를 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료집 88쪽에 제 PPT 보면 나오고 제 거 PPT가 있나요? 네, 거기 쭉 내리시면 88페이지 사진 하나 있는데 그 유족과의 대화를 저희가 아까도 나왔는데 권종국 유족이라고 계세요. 순천에 순천 유족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청해서 이분이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제가 담당자인데 엄청 긴장했습니다. 유족을 부를 때 제가 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걱정이 많아요. 걱정 인형이거든요. 유족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오셔서 아이들하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시 또 유족분이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막 졸거나 이런 거 어쩌지?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유족분이 오시는데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곳인데 입구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걸 못 참거든요. 얘들을 잡돌이를 했죠. 나와! 나와! 그러면서 오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학생 하나가 평소에 엄청 얌전하네요. 이거 할아버지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족분이 계시니까 최대한 누나야 나와야지. 할아버지 오셨잖아.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와. 그래 갑자기 그분이 그의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유족분들이 그 딸이 손녀가 여기 다니는 것도 몰랐고 손녀가 여기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 손녀는 자기 할아버지가 유족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유족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지만 이게 아이들이 이게 있고 나서 공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의 할아버지 이야기야. 와 그러면서 막 울고 저도 막 처음에 듣는데 막 이렇게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얘기하면서 울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지금 저희가 사회체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베테랑이십니다. 절대 울지 않으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올해는 명예교사를 더 많이 늘렸어요. 순천에서 많은 학교들을 하면서
더 많은 유족분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정말 좋았던 게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 응어리를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해소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사실 저는 이게 요술 11구 저희가 한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요술 11구가 뭘 알아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술 11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요술 11구를 경험하셨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렸다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이 교육 과정을 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술제 할 때 유족분들도 다 오시거든요. 끝나고 나서 유족분 한 분이 방명록을 남겨주셨어요.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아까 나한 신전마을이라고 거기에 49년 8월 15일은요 추석 때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산에서 내려온 다친 소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몰살당한 추석이 사라진 마을입니다. 거기에 정홍석 유적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남겨놓은 글이에요. 언제나 혼자인가 생각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관심과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짐이 덜어진 것 같다. 저희끼리 진짜 됐다. 우리 진짜 대단한 우리 성공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요술 교육 과정, 이런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의 뼈아픈 실책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역사교사고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5.18을 겪었고 또 광주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 대해서 약간 애가 조금 삐딱합니다. 불손해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특히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제 주된 감정이 처음에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나쁜 놈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항상 분노에 차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엄청 잘 돼요.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쭉쭉 들어와요. 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죠?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막 다 같이 막. 아이들은 진짜 스펀지 같아서 막 교사가 막 이렇게 보내고 야! 다 죽여버려! 저런 놈들 지금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수업에 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술 11구 수업을 초창기 때 초임교사 시절에 요술 11구도 역사교사니까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제 수업은 이제 감정적으로 흐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죽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하다가 제가 처음 근무지가 고흥이었고 지금도 고흥에 있는데 고흥이 또 요술 사건 아까 얘기했지만 유족들이 많으세요. 관련된 분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혹시 너네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서 요술 11구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라. 그리고 혹시 있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물었어요. 애들한테. 다음 시간에 남학생 하나가 평소에 수업도 잘 안 듣는 녀석.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요술 11구 경험하셨대요. 그래! 야 대박이다. 이제 너네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귀찮은 학살의 기억 좀 그 아픔 그런 것들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얼마나 쭉쭉 들어올까. 그래 할아버지가 뭘 경험하셨대. 저희 할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요. 그 다음에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진짜 나의 분노에 의한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업일 수도 있겠구나.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술 11구를 통해서 뭘 얘기해야 될까. 사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역사교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말도 많고 뭘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잘 안 됐는데 제 수업에 요술 11구와 관련된 것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교육과정은 함께 전혀 무관한 과목의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동네에서 마을 활동 같은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제 수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요술 11구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다른 친구들을 배제하고 타자하고 혐오하는 말은 손쉽게 안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요술 11구를 통해서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요술 11구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제 오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지만 우리 특히 초, 중, 그리고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 한 명 오셨는데 내년 요술 11구 사업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하고 멀리 나가지 마시고요. 요술 순천으로 오세요. 애들하고 같이. 사람 많이 있으면 양홍석 쌤이 있고요.
예, 박병섭 선생님 계시고요. 저는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아이들에게 자꾸 제가 뭔가를 던져줘야지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생각할 거를 좀 던져주면서 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런 수업들을 하고 싶다 궁금하시다면 아까 내가 우리마을 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제가 순천 지역의 교육협동조합이거든요. 거기 있는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쭉 블로그인데 자료가 여수 11구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초등선생님들도 계신데 초등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초등이 훨씬 잘해요. 초등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중등이지만 그 초등 선생님들의 세밀함, 섬세함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수 11구 뭐라고 생각해? 적어. 여수 11구는 뭐뭐다. 네, 그래 잘했어. 다음 적어. 와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얘들한테 대본을 쓰게 하면서 아까 송산초 연구를 해요. 한 달 동안 외부에서 연구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데 매년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애들이 부티가 나는 게 복장이 돈이 이제 달라지니까 쌓이면서 엄청 좋아지거든요. 내년에 민주생활과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 퀄리티로 애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9시 1분 전이네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